좀 재미는 좀 떨어진다. 아, 예, 예. 저는 홍준표 대표 같이 그렇게 말할 줄은 몰라요. 아주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재명 지사 같이 달콤한 공약, 표주기 공약이 민주당 후보들이 다 그렇잖아요. 허경영 씨가 하는 국가혁명당, 당연히 저도 할 게 많아요. 이준석 후보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계속 1등을 나오고 갈수록 지지도가 높아지던데 홍준표 전 대표님 유승민 의원은 안 그러면 이중프레이 하는지.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한테. 저는 그분 내가 선거에서 이길 것 같으니까 자리가 보이니까 그렇게 정치를 할 수는 없어요. 진 교수님하고 저 이준석 최고가 좀 그 두 분 논쟁을 보고 좀 불편했어요. 민주당이 무슨 뭐 페미니스트 정권이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대통령께서 미국 가서 여기자라는 말을 쓰는 거 보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걱정스러운 게 지지율이 너무 안 나오세요. 오늘 선거를 안 하니까 다행이죠. 뭐 언론에서 정책 이야기하면 잘 안 써주잖아요. 언론은 맨날 싸우는 거. 예? 재미는 좀 떨어진다. 아, 예, 예. 저는 홍준표 대표 같이 그렇게 말할 줄은 몰라요. 예. 아주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좀 정치인들이 말할 때 좀 품격을 지켜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디지털 시대에 다 남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기록이 다 남으니까 신뢰를 받으려면 자기 메시지가 일관성을 유지를 해야 돼요. 뭐 10년 전이나 15년 전이나 일관성이라는 게 그게 굉장히 정치인한테는 중요한 자산이고 네. 그 입장이 바뀔 때는 자기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번 대선 준비하면서도 제가 2017년 대선 때는 6.8% 220만 8,771표던데 한 표 한 표 저한테 엄청 소중한 표였어요. 근데 제가 4년 전에 공약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4년 전에 바른정당 후보로 나왔을 때 공약책을 지금 굉장히 꼼꼼히 보고 있는 게 제가 이번에 대선에 국민들한테 약속하는 거 중에 지난 대선하고 다른 공약이 만약 있다면 그거는 제가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번에 대선에는 저는 진짜 포퓰리즘 공약은 아주 달콤한 그런 사탕 같은 그런 공약은 저는 안 하겠다라는 결심을 제가 단단히 했어요. 네. 우리 국민들께서 저는 선거를 여러 번 치러보시면서 이게 대선 때 총선 때 정치인들이 내는 공약이라는 게 이게 거짓말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걸 이제는 아시거든요. 제가 이재명 지사 같이 달콤한 공약, 민주당 후보들은 지금 1억 주겠다, 3천만 원 주겠다, 1,000만 원 주겠다, 기본소득 주겠다는 퍼주기 공약이 민주당 후보들이 다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장 대비되는 그런 공약으로 저는 승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나 저 정세균 뭐 후보라고 그럽시다. 정세균, 이낙연 후보나 이분들이 전부 다 허경영 씨가 하는 국가혁명당 그걸 그냥 닮아간다. 그러니까 요즘 허경영 씨가 이야기하는 게 저 사람들이 민주당 후보들이 전부 다 자기 것 뺏긴다. 자기 공약 뺏긴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특히 젊은 세대들 10대, 20대, 30대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 돈이 이재명 지사나 민주당 사람들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거 아니라는 거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권자들이 굉장히 저는 성숙에 있다고 보고 저는 이번 대선에서 제가 포퓰리즘 안 하겠다는 거는 저도 믿는 구석이 있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 되면요.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닌가? 아니요. 그래 되면 개혁을 할 수가 없어요. 공무원을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지난 3년 8개월 동안 10만 명을 뽑았어요. 근데 이거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19년 동안 늘어난 공무원보다 문재인 정부에서 늘어난 공무원이 더 많은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에만 몰리게 하는 이 나라가 이게 정상이냐. 이래가지고 우리한테 미래가 있느냐. 우리 청년들을 정말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직업을 가진 젊은이들이더라도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이런 게 너무나 중요한 시대에 그 디지털 혁신 인재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 해놓으면 저는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데 이런 인재들이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저는 이제 주장을 하잖아요. 제가 진짜 달콤하게 뭐 돈을 얼마 더 주겠다. 이런 식의 공약은 제가
복지 제도를 사회 안전망을 튼튼하게 하는 거를 제외하면 제가 거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저하고 민주당 후보들하고는 굉장히 좀 차별화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저도 할 게 많아요. 우리가 100% 국민 경선을 해가지고 우리 오세훈 후보를 뽑고 서울시장 선거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지금 전당대회를 치르는데 당헌 당규에 아무리 그래 됐다 하더라도 저는 70% 당원, 30% 국민, 시민 이거는 너무 뭐랄까요? 좀 뭐 옛날로 자꾸 돌아간다는 느낌을 받아요. 7대3 이 룰도 뭐 최소한 5대5랄지 아니면 민심을 더 크게 반영하는 그런 룰로 한달지 그렇게 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제 정치적 이해관계를 다 떠나서 진짜 우리 당이 지난 4년, 5년 동안의 연패의 사슬을 끊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뭔가 국민들한테 희망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다음 대선에서 정말 제대로 해보려면 그러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그 결과가 국민들께서 야 정말 국민의힘이 진짜 변했구나. 변화를 위해서 정말 몸부림을 치는구나. 그런 보수가 변했다라는 것을 인정해 줄 그런 전당대회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이준석 후보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계속 1등을 나오고 갈수록 지지도가 높아지던데 이준석 후보뿐만 아니라 저는 김웅 후보 또 김은혜 후보 이분들이 국회의원 순서를 따지면 영선이고 초선이 둘이고 이렇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 여론조사 보니까 여론조사 지지도 5위 안에 이 세 사람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이게 변화의 희망이 좀 싹 튼다라고 느끼는 게 제가 5월 초에 명불허전이라는 모임에 가가지고 초선 의원님들한테 당신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라. 지금 한국 정치가 낡은 보수, 낡은 진보가 완전히 끝나는 한국 정치의 전환기다. 이런 전환기에 초선 의원님들이 주체가 돼서 나서서 한국 정치를 바꾸고 달라. 이번에 초선 의원님들은 어쨌든 그 작년에 그 참패한 속에서 살아남은 의원들이잖아요. 이번에 초선 의원님들은 친이 친박 분열로부터 자유로운 분들이에요. 그러고 경험을 말씀하시는데 이준석 최고가 제가 초선 때 제 방에 인턴을 했거든요. 2004년에. 거의 벌써 거의 17년 전 아닙니까? 근데 그때 인턴하고 이제 다시 공부를 하다가 돌아와서 비대위원이 된 거는 2011년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 들어온 건 10년 됐잖아요. 이준석 최고가 10년 동안 노원에서 3번을 떨어져 봤어요. 이준석 최고 같은 경우에 뭐 경험이 없다라는 말을 하기는 조금 그래요. 김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경험이 굉장히 있었고 김은혜 후보도 저는 개혁보수에 대해서 뜻이 분명한 후보라고 생각하거든요. 홍준표 전 대표님 저는 뭐 그분 복당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야권 단일 후보를 뽑기 위해서 누구든지 당 바깥에 계시는 분들 다 들어오시라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고 그거는 제가 그분 복당에 대해서 당연히 찬성한다는 거고요. 홍준표 대표 복당에 대해서 싫어하는 분들 계세요. 저는 그분의 뜻을 존중하는 거죠. 그래, 그 말도 일리가 있다. 근데 저는 우리 야권 단일 후보를 뽑아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그런 측면이 있더라도 이 링 위에 올라와서 경선 과정에서 국민들이 걸러주면 되는 거 아니냐. 단일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 저는 그런 생각으로 찬성을 하는 겁니다. 제가 홍준표 대표를 뭐 정치적으로 제가 뭐 존경하고 그래서 제가 찬성하는 게 아니에요. 홍준표 전 대표님도 유승민 의원은 복당에 찬성하는데 유승민계 의원들 일부가 반대한다고 나서는 거는 유승민 의원이 자기 개고원들한테 지시를 안 했는지 안 그러면 이중플레이 하는지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렇죠. 대표님은 충성하는데 왜? 그래서 좀 제발 그런 말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분
지금 언론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정치를 한다는 거는 자기 모든 걸 다 거는 거고요. 자기의 인생을 거는 겁니다. 제 그동안 22년 동안 여기 정치하면서 야당도 해보고 여당도 해보고 해봤지만 참 별일을 다 겪었죠. 네. 별일 다 겪었는데 정치를 아직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고 하시겠다고 말씀도 아직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정치도 안 하신 분이고 또 대선에 출마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분들한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은 정치를 한다는 게 그냥 이렇게 내가 선거에서 이길 것 같으니까 자리가 보이니까 그렇게 정치를 할 수는 없어요. 정치는 자기 인생을 거는 거기 때문에 정말 소명의식을 갖지 않으면 자기가 왜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고 왜 정치를 하려고 그러는지가 분명해야 돼요. 불교 용어로 발심, 초발심이라고 해요. 그런 발심의 과정을 지금 거치고 계신 거 아닌가 싶고 그분들이 정치를 하시겠다면 대선에 출마하시겠다면 저는 뭐 진짜 웰컴입니다. 다 들어오셔가지고 예? 우리 야권 단일 후보 뽑는데 좋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실수록 저는 좋다. 걱정스러운 게 지지율이 너무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오늘 선거를 안 하니까 다행이죠. 저는 뭐 그 지금 지도에는 전혀 이렇게 제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막 거론되는 후보들 많죠. 여야 다 많은데 그분들 중에 아마 중간에 이렇게 이 포기를 하거나 그럴 분도 제법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저보고 그 되게 이렇게 의기소침해 있을 줄 아시는데 저는 별로 안 그래요. 저는 제가 왜 출마를 하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만들고 싶은 나라에 대한 생각이 확고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로 제가 국민들을 이제 어떻게 설득하느냐, 국민들 마음을 어떻게 열게 마음을 어떻게 얻느냐 그 문제이거든요. 제 지도가 낮은 게 이렇게 받쳐주는 그런 지도가 지금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확 변할 수도 있다라고 기대를 갖고 있죠. 페미니즘이라는 용어가 너무 막 뜻이 달라져 버려가지고 추이가 너무 다양해지고 아니 페미니즘이라는 용어는 원래 뭐 여성의 투표권도 제약이 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이 아주 극심한 서양에서도 그런 역사가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 여성이 차별받는 그런 사회에서 양성이 평등한 사회로 가자는 주제에서 처음 나온 건데 지금 페미니즘이란 말이 쓰이는 우리나라에 쓰이는 거는 이거는 뭐 거의 무슨 여성 우월주의나 이런 쪽으로 그냥 쓰여버리니까 저는 페미니즘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우리 사회에서 변질된 데 대해서는 그거는 상당히 좀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양성평등이라는 거 이거는 중요한 가치잖아요. 그래서 페미니즘이라는 용어를 안 써도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쓰면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민주당이 무슨 뭐 페미니스트 정권이다, 여성 친화적인 정권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대통령께서 미국 가서 여기자라는 말을 쓰는 거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기자가 다 기자지 여기자가 뭡니까? 앞에 여자 붙여가지고 쓰는 게 이런 거를 없애고 그리고 우리가 양성이 평등한 사회로 가되 남자와 여자가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은 인정을 또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제도로는 남자들은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를 가는 20대가 각종 회사 시험, 공무원 시험에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공부를 못하는 공백에 대해서 상실감이 있는데 예컨대 여성할당제나 이런 데 대해서 이제 더 예민해지고 옛날보다 취업이 더 어려워지니까 예민해지는 건 공정성 이슈에 대해서 더 예민해지는 거잖아요. 여성은 결혼하면 출산을 하는 거고 그건 또 남성이 못하는 거고요. 진 교수님하고 저 이준석 최고가 좀 제가 그 논쟁을 보면서 자꾸 이렇게 벌어지는 방향으로 가지 말고 좀 그 두 사람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둘 다 뭐 합리적인 토론을 누구보다도 중시하는 사람이니까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조금 약간 논쟁이 막 이렇게 약간 자꾸 벌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부분은 제가 두 분한테 상당히 좀 유감이에요.
그럼 이준석 최고 같은 경우는 그럼 이 세상의 모든 할당제를 다 없애자는 거냐? 그렇죠. 예?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비례대표 뽑는데 13579는 여성, 2468은 왜 남성 이렇게 왜 했느냐? 그게 한 개 의미가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발전 단계에 따라서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사회가 그런 거 따로 안 해도 예? 여성의 정계 진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또 올 거 아니에요. 네. 극단적인 남혐, 극단적인 여혐, 예? 양극단의 입장에 설 문제는 절대 아니다. 저는 하여튼 좀 그 두 분 논쟁을 보고 좀 불편했어요. 예, 예. 따뜻한 보수라는 이야기는 저를 지지하시는 분들, 좀 젊은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도 굉장히 제가 이야기해서가 아니라 굉장히 좀 좋아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보수도 따뜻할 수 있다. 네. 지금 사이비 진보 세력이 정의, 공정, 평등, 예? 네. 인권, 법치 이런 가치들을 사이비 진보들이 얼마나 훼손하는 것을 보지 않았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자. 왜 보수는 공정하면 안 되냐? 왜 보수는 정의로우면 안 되냐? 이런 질문을 해봐라. 보수는 왜 맨날 자유만 이야기해야 되냐? 많은 우리 시민들께서 그래 당신들은 가진 자의 자유, 부자들의 자유 결국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시거든요.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라는 말을 제가 그래서 지난 4년 전에 썼고 여전히 저를 지지하든 안 하든 간에 이 따뜻한 보수라는 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특히 젊은 분들 중에 많아요. 송파 세모녀 사건이나 무슨 방배동 모자 사건이나 정인이 양 사건 같은 경우에 또 이번에 그 이선호 학생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가 과거와 다른 자세로 다가가자. 그걸 하는 게 우리 아까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보수의 변화, 개혁 보수 중에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아닙니다.